예,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제 7주차인데 도덕 철학을 시작합니다. 철학은 크게 나눠서 이론 철학과 실존 철학으로 나눠지는데, 이론 철학은 존재론과 인식론을 가리키고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다룬 것이 이론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철학은 이제 도덕 철학, 종교 철학, 환경 철학 내지 생태 철학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예술 철학도 포함되고요. 오늘부터 실천 철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7장 도덕 철학 이렇게 해놓고 윤리학이 하는 일은 규범과 규범 정당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군요. 규범, 행동해야 할 모범, 이게 규범인데요. 이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제시하는지를 정당화해야겠지요. 무조건 규범을 제시해서는 안 되고 그 규범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걸 정당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데 우리가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규범으로 갖고 있다면 이것은 가치 판단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한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 정당화하는 입장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목적론이고 하나는 의무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악과 시비, good, bad, right, wrong 이런 얘기겠죠. 이것들 사이에 무엇이 우선하는가 하는 우선성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선악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좋다, 굿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도덕적인 굿도 있고 비도덕적인 굿도 있죠. 이렇게 moral goodness와 immoral goodness, moral badness와 immoral badness 이들 사이의 관계도 논의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목적의 비도덕적인 immoral, 좋고 나쁨이 행위의 도덕적인 좋고 나쁨. moral goodness는 rightness가 되고 moral badness는 wrongness가 된다는 것이네요. 이것을 결정한다고 윤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해당하는 건 이제 근데 거짓말을 예를 들어보면 거짓말이 왜 나쁘냐 그랬을 때 불신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결과를 중시해서 답변한 것이고요. 거짓말은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좋지 않다. 이 경우에는 목적을 위주로 해서 거짓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네요. 또 거짓말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를 못한다. 이 행복인데요.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결과적 행복일 수 있고 목적으로서 행복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정리하면 이렇게 결과, 목적, 행복을 이유들로 삼는 규범의 설명은 각기 결과론적, 목적론적, 공리주의적 설명이다. 결국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결과론적 설명, 목적론적 설명, 공리주의적 설명이 한 가지로 종합될 수 있겠다. 이들은 바람직한 결과나 목적, 행복을 좋은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좋은 것을 먼저 확정한다. 어떤 행위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은 목적시된 결과인 비도덕적인 좋고 나쁨에 결정된다. 그러네요. 비도덕적인 좋고 나쁨이 결과나 목적,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거짓말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이네요.
동기의 옳고 그름이 행동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다른 표현이 등장했죠. 여기는 결과, 목적,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동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예컨대 거짓말은 순수한 동기를 지닌 행위에서 벗어난다. 동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거짓말은 도덕법칙을 위반한다. 도덕법칙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도덕법칙에 의거할 때 거짓말은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네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여기서는 의무 개념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동기, 법칙, 의무를 이유들로 삼는 기본의 설명은 각기 동기론적, 법칙론적, 의무론적 설명이라고 불린다. 이 세 가지도 결국 하나로 통합됩니다. 동기, 법칙, 의무를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이 옳은 것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옳은 것을 먼저 확정하고요. 어떤 행위의 도덕적인 좋고 나쁨은 그 동기의 옳고 그름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옳은 것과 좋은 것 중 무엇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의무론과 목적론 사이의 문제이다. 옳은 것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의무론이고 좋은 것을 먼저 고려하는 건 목적론이다. 이런 말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 목적론이 나왔습니다. 즉 목적이 규범을 정당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네요. 목적론 텔리올로지의 입장은 첫째, 좋음은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음, 즉 도덕적으로 좋음이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의 장점은 그 집단 내에서 여러 목적들, 좋음들이 상충할 때 하나의 지배적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목적들을 서열화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점은 이렇게 여러 목적들이 상충할 때 그것들을 사회화하는 경우 정합성과 실증성의 동시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합성이라는 건 일관성이고요. 정합한다. 모순적이지 않고 일관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실증성은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 중에 상위 목적이 더 좋다고 했는데 그게 실증적으로 즉 실제적 증명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난점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의무론은요, 여러분이 아는 칸트가 의무론자인데요. 이 칸트 입장이 목적론으로서의 공리주의와 대비되는데요. 이 공리주의는 위에서 말한 이 목적론의 현대적 버전,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론, 디온톨로지의 입장은 첫째, 옳음이 근본적인 것이고 직관되는 것이고 직관된다. 직접 이성의 눈에 의해 관찰되는 것이다. 이성의 눈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양심이 없어? 양심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양심이 안다는 것을 양심이 직접 관찰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둘째, 옳음의 여러 원칙, 의무법칙이나 도덕법칙이 좋음, 즉 목적의 추구를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의 문제는 여러 원칙이나 도덕적 판단들이 서로 충돌할 때 각 판단이나 원칙이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라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쉽게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 직관은 각자의 직관이죠. 각자의 양심의 소리일 수 있는데 양심이 본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성의 눈이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듯이 들려진 양심의 소리와 이성의 눈이 관찰한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서요. 예, 그들 사이에 직관된 것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네요. 예, 음모론에 속하는 것은 성경의 계명, 창세기에 나오는 십계명,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하고요. 예, 칸트의 도덕론 등이며 여러분 칸트의 정언명법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좀 이따 논의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음모론의 내용에 속하고요. 목적론에 속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 특히 아리스토텔의 행복론이 도덕론에 해당하고요. 그 이후로 에피쿠로스 학파, 공리주의 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의 유력한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공리주의는 현대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이론이에요. 서울시장이 또는 부산시장이 어떤 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토대로 삼는 이론은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목적론의 역사적 전개, 고대의 목적론이 있고 현대의 목적론이 있는데 현대의 목적론은 공리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고대 목적론의 대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그런 행복과 덕을 어떻게 말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자 행복이라고 봤어요. 신기하죠? 행복은 많은 사람들은 배부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을까요? 그 논의 과정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줄 건너뛰어서 행복이 인간의 궁극 목적이라고 봐요.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 여기서 처음에 두 알파벳 에우는 유포니 할 때 나오는 유예요.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이모니아는 현대영어로 하면 데몬, 귀신, 정신,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번역하면 유다이모니아는 좋은 정신이에요. 또는 바꿔 말하면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정신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유다이모니아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의 부분에서 행복이란 폭넓은 의미로 말하면 잘 사는 것이다. 그럼 잘 사는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유년기에,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잘하는 것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강아지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은 견주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이란 인간이 지닌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인간이 지닌 기능엔 무엇이 있느냐? 다시 물어보면 인간의 기능에는 영양과 생식의 기능이 있고요. 영양 섭취, 생식, 번식의 기능이 있고요. 감각하고 욕구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성과 사유의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낱말들이 병렬되는 것은 그리스 글쓰기의 한 방식인데요. 비슷한 낱말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성의 기능이라고 봐도 좋고 사유의 기능이라고 봐도 좋고, 근데 어느 하나가 남김없이 의미를 담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렬시켰습니다. 여기 어때요? 영양과 생식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네요. 감각과 욕구는 어떤가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네요. 한 단어가 필자가 요구하는 의미를 다 표현해주지 못할 때 낱말을 병렬해서 쓰는데, 현대학자들 중에 프랑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낱말을 병렬해 글 쓰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은 뭐냐? 이성과 사유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양과 생식의 기능은 식물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과 욕구의 기능은 인간 아닌 동물들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사유의 기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기능은 식물, 동물,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고, 이 두 번째 기능은 동물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고 있고, 이 세 번째 기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은 이성과 사유의 기능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잘 하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한 것은 사유를 본질로 하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된다. 이런 논법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철학적으로는 대단한 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디서 시작해서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인간의 궁극 목적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따져보니까 그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게 뭐냐? 꾸준히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 고유한 기능이 뭐냐? 이성과 사유의 기능이다. 따라서 사유를 본질로 하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고 인간의 궁극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거는 식물에게도 가능하고 동물에게도 가능하고 인간에게도 가능한 것이라서 인간에게 고유한 행복일 수는 없을 텐데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일시적으로 잘 발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나 습성이 필요하다. 이 습성이 덕이다. 덕목이다. 덕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덕목, 덕성은 이성을 항상 잘 발휘하게 하는 습성이며 그 자체로 행복인 것은 아니라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행복해지려면 습성이 있어야겠네요. 이 습성은 현대용어로 헤비트라는 것을 헤비트, 그 히라보로 하비투스라는 것인데, 헤비투스든 그 기본 어원은 하베레라는 낱말에서 왔는데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베레, 갖다, 갖고 있다.
하비투스, 갖고 있는 것, 헤비트, 갖고 있는 것. 음, 우리 동양에서는 갖고 있는 것을 덕성이라고, 동양에서 덕성이라고 역시 표현했는데요. 이때 덕은 체득이라는 의미의 덕이에요. 체득, 몸체로, 몸으로 득, 획득한 것, 몸으로 획득해 얻고 있는 것을 체득이라 하고, 다른 말로 덕이라고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체득이라고 하지 않고 습성이라고 했어요. 습성을 덕으로 하거나 체득을 덕으로 하거나 덕목으로 보는 건 동서양의 공통적이네요. 행복을 위해서는 이론적 덕과 실천적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천적 덕은 중용이라는 기준을 지킬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중용점을 발견하는 직각 능력인 식견을 형성해야 실천적 덕이 갖추어진다고. 그렇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로 이론적 덕, 실천적 덕, 중용, 그리고 식견이라는 개념들이에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이론적 덕과 실천의 덕으로 나누어 전자를 후자보다 상위의 덕으로 본다. 이론적 덕이 실천적 덕목보다 우선한다. 이론적 덕은 무엇이냐? 사물의 이치를 인식하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계획하는 지적 능력이다. 중요한 건 올바른 행동의 계획 능력이네요. 올바른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이 이론적 덕목이고, 이론적 덕성이고, 이론의 덕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럼 실천의 덕은 이성의 인식과 계획을 따라서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행동 능력이다. 올바른 행동을 계획했으면 이 계획을 실현하는 방도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선택해서 행동해야겠죠. 예컨대 올바른 행동의 하나로 부모님에게 효를 한다는 행동을 계획했어요. 부모님의 날이 5월달에 있죠. 여러분이 이번에는 부모님에게 효가 되는 행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게 계획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길로, 어떤 방도로 효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도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실천의 덕이라는 것이네요. 여러분이 군대에 있었다면 그런 일을 경험했죠. 부모님에게 전화드리는 것, 그게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군대 밖에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역시 편지 쓰는 것이고, 아니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린다거나, 또는 간단한 선물, 손수건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그런 거를 선물로 준비해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덕에 실천과 습관에 생겨난 습성이라고 보네요. 실천적 덕은 결국은 습성이다. 근데 모든 습성이 실천적 덕은 아니다. 그러네요. 비근한 예로 술 많이 마시는 습성, 담배를 많이 피는 습성,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습성,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특정인에 대해 뒷말하는 습성. 뒷말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렇죠. 한 사람 빼놓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그 없는 사람을 비판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의기투합하는 것 같고 그래서 꽤나 유쾌할 수 있지만 뒤돌아 생각하면 또 씁쓸하지요. 모든 습성이 실천적 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덕의 조건은 그 습성이 중용의 기준을 지키는 거에 있다고 합니다. 중용은 중간의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중도, 미들웨이가 중도죠. 중도가 산술적 중간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양극단 사이에서 제3의 선택지를 취하는데 그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서의 중도인 것이지 그 자나 척도, 무게 등을 재어서 그 중간값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컨대 감정과 욕구는 지나침과 모자람이란 양극단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를 제어하여 적절한 정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이성의 기능이다. 우선 여기 언급하고 날아왔고요. 감정, 대표적인 감정이 사랑이죠. 사랑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어요. 지나침도 안 좋고 모자람도 안 좋습니다.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애완견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TV에 그 강아지, 고양이 훈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지나치게 강아지를 우대했을 때 강아지가 주인 행세를 해서 거실의 의자에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현관에 나가서 지저대고 물기도 하고 그래요. 강아지만 그런 건 아니죠. 부모의 자녀 사랑이 지나쳤을 때 자녀가 올바른 품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 많이 보지요, 여러분? 최근에는 부잣집 재벌가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종종 보도되는데 그게 지나친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다. 옳고 그름을 갈라쳐서 올바른 쪽으로 길을 걸어가도록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그게 가르고 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고 등을 쳐서 격려해 주는 것. 그게 가르침의 한 가지 의미일 수 있겠네요. 다른 예를 보면 비겁과 만용, 지나친 용기를 만용이라고 해요. 이것을 지양한 주변의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을 취하는 것을 지양이라고 해요. 그것이 용기라는 덕목이고 욕망의 과다와 과소를 지향한 중용이 절제의 덕목이며 그러네요. 오만과 비굴을 지향한 중용이 긍지의 덕이라는 것이다. 한자 말 중에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과도한 공손은 예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공손은 비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건 자신의 긍지까지 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은 여러분이 쉽게 피할 수 있겠지만 비굴은 쉽게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은 거꾸로 비굴을 피하고 오만을 쉽게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비굴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금지의 덕목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가 중용을 얻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 의거점으로 높은 식견이다. 식견이란 중용점을 발견하는 직각 능력인데, 직관이죠. intuition. 직관에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봐 도로 이렇게 직각이라고 번역하게 돼요. 직접 깨닫는 능력, 그래서 직각 능력이라고 했지만 직관, 직접 관찰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식견에 의한 중용의 덕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보고 윤리의 과제는 이러한 실천적 덕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각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냐면 이론적 덕에 의해서 또 직각 능력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이론적 덕은 실천적 덕을 가능하게 해주고, 실천적 덕은 또 이론적 덕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호 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근대에 계승되어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리주의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근대적 부활이라고. 그렇군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 학파로 여러분 알고 있죠.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 유틸리티 들어봤죠? 유틸리티, 효용성이라는 말입니다. 유용성, 효용성, 유용성과 효용성을 최대화하자는 입장이 공리주의인데요. 공리주의 한자로 번역하면 이익을 공고화하자, 이익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라고 한자적으로 표현되네요. 이 입장에서는 쾌락을 유용성으로 보면서 이 유용성의 최대의 실현이 행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쾌락, 프레전트요. 육회, 불쾌 할 때 육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대 히랍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두드러진다. 이 학파는 나 자신의 현재의 쾌락의 추구를 중시하는 학파로서 쾌락주의, 헤도니즘에 속한다. 그런데 자신의 현재의 쾌락의 추구가 도리어 막대한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역설, 이른바 쾌락주의 역설을 체험한 후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절제와 신중의 덕을 강조하게 된다. 이 아타락시아, 평정심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여러분 가끔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학생의 경우는 밤새워서 실컷 술을 마셔요.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고생을 하죠. 또 여학생들이라면 실컷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시험이 끝났던가 또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랬을 때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몸이 불어오를 수도 있고, 그럼 또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쾌락의 추구가 오히려 불쾌함을 가져오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생활이 좋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제시하게 돼요. 누가? 쾌락주의자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영속적인 쾌락, 곧 고통도 불만도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에 아파테이아, 부동심, 부동, 운동하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도 있는데 이 학파는 금목주의 스케티시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거의 상반된 입장이었지만 쾌락주의의 영리를 체험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의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다. 쾌락주의는 17세기 이후 영국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벤담과 미를 거치면서 공리주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부동심이나 평정심이나 종교적 언어에 해당하죠. 종교인들은 이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또는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경전을 읽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 경전에서 읽은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게 성경의 주요 가르침인데 불경의 주요 가르침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보시를 하라. 타인에게 재물을 통해서나 노동력을 통해서나 도움을 줘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전에서 읽고 배운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죠. 실천이 잘 안 될 때 거꾸로 내가 아직 부동심 상태, 평정심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경전을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쾌락과 고통이 벤담이 말하는 인간의 두 군주라고.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이라는 저서에서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이해했습니까? 고통이 인간을 지배하고 쾌락도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군주가 인류를,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 추구와 고통의 피 심리적 사실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심리적 법칙이 형성된다. 곧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이 관계자들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 시인되거나 비난된다.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그러니까 나와 나에 관련된 가족, 나와 관련된 친구, 친지들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감소할 때 증진한다면 그 행동을 우리가 시인하고 긍정하고 감소시키면 비난하고 부정한다는 것이네요. 이게 인간에게 형성된 심리적 법칙인데 이런 심리적 법칙이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 두 군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네요. 벤담은 이를 유용성의 원리라고 지칭하고 이로부터 윤리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우리는 유용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마땅히 해야 할 행위 또는 적어도 해도 좋은 행위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은 결국 최대의 행복의 도모가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서 개인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모가 된다고 믿는다. 왜? 우리는 나만의 행복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도 바라고 있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행복할 때 나 스스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대한 그의 낙관적 신념이라고 말해진다. 어때요? 남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진다. 남이 논을 사면 나는 배가 아파진다. 양면이 있겠죠. 양면. 인간의 본성의 양면이죠. 남이 잘 되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남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해지는 이 양면이 있어요. 그 두 측면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인 본성으로 볼 것이냐, 에 따라 각자의 견해가 달라지는데, 낙관적 입장을 갖는다면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비관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밀은 지금 우리가 누굴 말했어요? 벤담에 대해 논의를 했어요. 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밀은 육신의 만족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높은 쾌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쾌락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고, 즉 쾌락에는 쾌락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말하려면 쾌락이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는 그 양적 계산의 기준으로 강도, 스트렝스, 지속성, 또 발생 여부의 확실성, 발생 시점과 현재와의 근접성, 다른 쾌락을 발생시키는 생산성, 고통이 섞이지 않는 순수성, 쾌락을 얻게 될 사람들의 범위는 7가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극을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주말에 우리 코로나 감염증이 감소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연극도 볼 수 있을 텐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양의 쾌락을 가져다 줄 거냐 물을 수 있겠죠. 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둘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느냐 할 때 양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강도와 지속성과 확실성과 근접성과 생산성과 고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성과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질 가능한 범위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밀은 고상한 감정과 목적의 추구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쾌락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쾌락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맥락에서 그의 저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만족한 돼지가 되는 편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밥으로서 만족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로 불만족함이 낫다. 글쎄요, 현대인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가 하도 각박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민스럽게 따지는 삶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는 바보로서의 삶이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해 못할 바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그 욕구 위기론에 따르면요, 그 생존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건 다 생리적 욕구요. 이런 생존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 사회적 욕구,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가 생기고, 이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엔 명예 욕구가 생긴대요. 자기 명예를 확보하고자 하는 명예 욕구가 충족된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답니다. 자아실현, 쉽고도 어려운 말이죠. 자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아는 자기가 규정한 바의 자기예요. 내가 규정한 바의 나. 줄여 말하면 자기 규정성. 내가 나를 누구다라고 규정하고 그 규정된 바의 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나는 언론 자유를 확대하는 사람, 나는 생명 존중을 실현하는 사람, 나는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나는 인류에 대한 최대한의 자비가 실현되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 등등으로 자기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 자기 규정은 최후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명예 욕구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라 우선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 즉 사는 일에 바둥바둥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미래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리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명예 추구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자기 규정성을 확보하는 단계, 즉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이런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란 자신의 쾌고, 쾌락고통과 남의 쾌고, 쾌락고통 사이의 관념 연합의 능력이라고. 그렇군요. 양심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쾌락만이 아니라 남의 쾌락도 도모하고 남의 쾌락을 남의 쾌락인 것처럼 여기고 나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둘 사이에 자신의 쾌고와 남의 쾌고 사이의 연합 능력인데 여기서 관념은 쾌고의 관념이겠죠. 쾌고 관념과 쾌고 관념 사이의 연합 능력인데 이것이 양심이라고 본 것이 있네요. 밀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과 이 사회적 동물에게는 양심이나 인간의 같은 인간적 감정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공리주의 원칙을 정당화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성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야만의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강화된다. 사회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동료들과의 합의를 바라는 사회적 감정 내지 양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 합의를 추구하는 바의 마음, 이것이 사회적 감정이자 양심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밀은 인간의 양심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고통스럽다는 사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리를 정당한다고 믿었습니다. 관념 연합이 이타적 쾌락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즐겁게 함으로부터 자기가 즐거움을 얻는 것인데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자리이타, 자기 이익은 이타, 타인을 이롭게 함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관념 연합의 능력은 인간의 사회성에서 비롯된 양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관념 연합이 쉽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은 쉬워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의 고통을 부모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요. 자녀의 즐거움을 부모 자신의 즐거움으로 느껴요. 그리고 부모의 고통은 자녀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기를 바라요. 반면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뭡니까?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것도 부모의 즐거움을 자녀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역시 절제가 중요하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 고금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부잣집이 3대를 지탱할 수 없다고 해요. 할아버지 재산이 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이 자녀의 재산, 이렇게 3대에 걸쳐 유지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 재산은 할아버지가 본 것이지 아버지가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직접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돈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새는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지 않고요. 오히려 각종 복지재단 같은데 자기 재산을 기부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중에 일부만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만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질적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를 논했는데, 행위 측면에서의 공리주의와 규칙 측면에서의 공리주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공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니다. 규칙이 공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투표의 경우 투표가 규칙이 되면 공리가 많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칙 공리주의자입니다. 오늘날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나눠지는데, 행위 공리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 및 이를 계승하는 입장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한 개인의 특정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한 행위를 고려하자.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고요.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규칙 준수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는 한 개인의 특정한 행위였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규칙 준수가 관건으로 제시가 된 것이네요.
그럼 규칙공리주의 입장이 행위공리주의보다 우선한다는 예를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것입니다. 규칙공리주의자의 장점은 예컨대 투표의 의무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행위공리주의자들은 투표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행위공리자는 한 개인의 특정한 행위가 최대의 공리를 실현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 당신의 어떤 행위가 최대의 공리를 실현할지를 생각해서 행동 여부를 결정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 특정인이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가 투표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즉 최대의 공리가 실현되는 건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한 표는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자들은 투표가 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를 모든 사람에 대한 규칙으로 할 경우 이 규칙의 준수가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여 최대 지지의 후보가 당선되고 그 결과 최대의 좋음이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규칙 공리주의 장점은 우리가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를 매번 검토하기에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우리의 행위가 이해관계에 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의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예,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정치 결정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또는 각 도지사가 각종의 규칙을 내놔요. 그 규칙이 우리 한국에 또는 각 시도에 최대 공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우리 시민들은 이 규칙을 잘 따라주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등 규칙을 제시해 줬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따르고 있는 것 보면 다수의 시민도 곧 규칙 공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어떤 이는 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나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규칙에 위배될 때는 사회적 마찰이 있고 사회적 그 처벌이 주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의무론의 역사적 전개 부분인데요. 이거는 칸트에 관한 논의가 될 텐데요. 이 의무론에도 행위 의무론과 규칙 의무론이 있습니다. 행위 의무론자가 직관이나 결단으로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면 행위 의무론자도 규칙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행위 의무론이란 상황에 관련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직관이나 결단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개인이.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판단해서 그 행동을 의무로 삼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리차드 입장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의 중용을 결정하는 결단이 식견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이 식견이 개인적 식견이죠. 그러면 개인이 자신의 식견에 의해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자인데 왜 여기 의무론 영역에 등장합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음으론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아니 목적론이라고 분류하지만 그 내부에는 음으론적인 요소도 있고 법칙론적인 요소도 있고 공리적 요소도 있고 덕성 윤리학의 요소도 있고 보살품 윤리학의 요소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부분을 도출해서 지금은 이 식견이라는 개념이 이 행위 의무론자가 행위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행위 의무론에 대한 반론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규칙 없이 행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둘째로 어떤 개별적 도덕 판단이라도 그 판단에 지침이 되는 이유를 갖고 있고, 그 이유를 갖는 모든 개별적 판단은 결국 규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네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도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규칙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물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 배우의 규칙들, 이렇게 물어가면 결국 행위 의무론은 규칙 의무론의 수렴 또는 환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들은 그러나 행위 의무론을 좁게 해석한다. 상황 속에서의 직관이나 결단이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도 함께 의미하는 한 행위 의미론이 규칙을 경신한다는 비판은 그 설득력을 잃는다. 아하, 그러네요. 행위 의무론자들의 행위 선택이 규칙의 토대를 두고 있고 동시에 규칙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도 개인의 선택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물은 규칙을 경시하는 비판은 그 설득력을 잃는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규칙을 경시한다. 그러니까 규칙 대신 행위를 강조했으니까 규칙을 경시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너희 행위가 규칙으로 환원된다 라고 비판하지요. 그 비판을 수용한다면, 그 비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행위 의무론의 행위가 규칙에 토달된다면 행위 의무론이 규칙을 무시한 건 아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규칙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개인의 선택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 의미론이 그 나름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행위 의무론은 규칙 의무론과 관련이 되고, 즉 규칙 의무론의 토대를 둔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 의무론이 규칙 의무론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왜?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행위 의무론이니까요. 규칙 의무론자들은 규칙들이 개별 판단으로부터의 귀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경험적 귀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규칙 의무론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하나 이상의 규칙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 이상의 규칙들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규칙들은 개별 판단으로부터 경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본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관된 것이다. 또는 양심에 따른 것이다. 또는 이성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귀납, 경험적 관찰 자료들에 의한 귀납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규칙음으로는 이론원적 입장과 다원원적 입장으로 나뉜다. 신의 명령론과 칸트의 도덕명령은 도덕명법은 이론론에 속하고 로스의 조건부음론과 프랑켄의 절충적 음론, 다원론적 입장에 속한다. 신의 명령론이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신의 의지나 신의 법칙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은 각각 신이 명령하거나 금지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칸트의 정언명법 부분에 왔습니다. 정언명법은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라는 말이에요. 카테고리컬은 정언적 또는 단언적.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은 단언하다 할 때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 단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판단하는 것을 정언, 단언이라고 해요. 행복해지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행복해지려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건 명령이고 명령문이고, 그러나 칸트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단언적 명령문을 제시하지 조건을 갖춘 명령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명법은 명령문과 같은 말이고요. 명령적 법칙, 그런 의미로 명법 이렇게 했는데 명령문이라고, 단언적 명령문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 칸트의 정언명법의 의미는 준칙이 준칙일 수 있는 조건이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본점이라고, 준칙이라는 건 기준 원칙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 원칙이 준칙인데 나의 준칙이 남들의 준칙도 될 수 있다면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을 가진 것이죠. 보편화라는 건 일반화라는 말이고, 일반화라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편화하다, 일반화하다, 모두에게 적용하다 이런 말이에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 준칙의 조건이다 이런 말이네요. 이 칸트의 정언명법은 여러분이 중고교 시절에 들어봤겠지만 당신이 동시에 보편 법칙이 되기를 의역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정언명법이에요. 단언적 명령문이에요. 누가 명령하느냐? 실천 이성이 명령을 해요. 실천을 주관하는 이성이 명령을 하는데 칸트에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 이성이 뭔가요? 우리 일상적 언어로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을 칸트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조건이 안 붙어 있죠. if절이 없어요. if절, if 조건절이 없이 있는 명령문이라서 정언명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편적인 보편법칙이 되기를 의역할 수 있는 이 말이 보편화 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보편화 가능성을 지닌 준칙에 따라 행하라 이것이네요. 이 말의 주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준칙, 행위의 최고 원칙, 맥심 프린서플이라고 번역들을 하는데, 한자적 의미로 읽으면 기준이 되는 원칙 이런 말이고요. 실천을 허용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우리가 그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되기를
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칸트는 우리가 이것에 의해 어떤 것이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컨대 누군가가 삶의 지속의 즐거움보다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 자기 사랑의 감정에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을 준칙으로 삼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감정의 직분은 생명의 진척, 진보를 촉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감정이 생명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의 감정이 자기 파괴를 행한다라는 건 이 자기 사랑의 감정이 자기 모순을 범한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지요. 내가 아는 나를 남들은 왜 알아주지 못할까? 그렇죠? 내가 아는 나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아는 나와 달라요. 그 괴리, 그 간격으로부터 우리에게 괴로움이 주어지는데 그럴 경우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와 타인 사이의 간격, 즉 자기가 아는 나와 타인이 아는 나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거나 또는 타인이 나를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나의 과도한 평가를 줄이고 타인의 과소한 평가를 시정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게 자기 삶을 진보시키는 자기 사랑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또 편의에 따라 약속을 하고 어긴다는 준칙도 자기 모순이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자기 모순이다, 이런 말이에요. 위의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기 모순이다 이랬고요. 왜냐하면 거짓 약속이 준칙이 되는 한 어떠한 약속도 약속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준칙은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다. 약속은 어기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편의에 따라 어긴다. 그러면 약속의 본래 의미에 모순된 것이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준칙으로, 즉 자기의 좌우명으로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 모순을 범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왜 보편화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이런 준칙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도 이 준칙을 갖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약속이 성립하지 않겠죠. 세 번째로 누군가가 환경이 좋은 한에서 소질의 개발보다 향락에 힘쓴다는 것을 자기 준칙으로 삼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이성적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성적 인간의 자기 모순이네요. 이성적 인간이 소질 개발보다 향락에 힘쓰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왜? 이성적 인간은 소질을 개발하려 하지만 향락에 힘쓰려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준칙은 보편 법칙으로
사유될 수는 있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보편법칙으로 의역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이거를 준칙으로 삼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의 친구가 또는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것을 준칙으로 삼는다 그럴 때 동의하겠냐 이게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준칙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편에 따라 약속을 어긴다. 이거 여러분이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준칙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동의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준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준칙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준칙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남의 공경을 보아도 모르는 척한다. 이것도 인간에 있어서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남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이를 원할 경우가 있는데 위준칙은 원주의 희망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공경을 보면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물질적 지원은 어려워도 시간적 또는 노동력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나도 공경에 처하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칸트는 준칙이, 즉 쉬운 말로 좌우명이, 여러분이 좌우명이라는 것은 그 책상 오른쪽 좌측인가요? 좌우명, 앉을 자자, 오른쪽 우자, 새길 명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앉은 오른쪽 벽에 새겨둔 게 좌우명인 것 같아요. 만약 새겨뒀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준칙, 행위의 준칙이 되겠죠. 준칙을 설정할 때 보편화 가능성에 의해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가 중행이라는 황금률을 단일한 규칙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칸트는 결국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을 단일한 규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자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겠죠?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부처님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너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두 다 보편화 가능성을 가진 원칙을 제시한 것이죠. 나와 남에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준칙, 그것을 제시하고 그 준칙에 따라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네요. 예, 조건부 의무론과 절충적 의무론 이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고요.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